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이재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팬데믹의 역사로 통해본 감염병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전 세계를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일까지 전 세계에서 6억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고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망자도 66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거의 1,5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2,7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3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치명률이 0.11%인데 이 0.11%라는 치명률은 인플루엔자, 독감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어졌습니다. 자, 팬데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팬데믹은 전염병의 대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원은 그리스 말 모두를 뜻하는 팬과 사람을 뜻하는 데모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팬데모스, 팬데믹이 된 겁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모두가 예외 없이 아프고 힘든 역병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948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WHO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팬데믹은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 플루,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이 세 가지가. 자, 감염병과 전염병. 감염병은 여기에 보이는 기생충, 원충,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 감염이 돼서 병이 발생하는 것이 되겠고, 감염병 중에서 전파력이 높아서 많은 개체에서 발생하고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질병을 전염병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염되고 전염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 원인 중에서는 바이러스가 가장 적은 것이 되겠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생충도 감염병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던 인류에게서는 전염병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당시 풍족한 영양 상태와 낮은 인구 밀도로 인하여 영양을 섭취하기가 쉬웠고 이동성 생활을 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먹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특히 인간의 생활에 의한 쓰레기, 목축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감염된 동물을 먹거나 감염된 동물의 접촉이나 인간 간의 접촉에 의해서 병이 발생할 수는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수렵과 체립 생활을 하던 인류에게서는 전염병이 많지 않습니다. 자, 농경 생활을 하고 모여 살게 됨으로써 감염병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전이하게 됩니다. 특히 수인성 전염병, 대소변, 쓰레기 등을 통한 물을 통한 감염이 많아지고 벼룩, 모기, 파리, 기생충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이집트 백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이집트 시대도 이미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죠. 가축을 가까이 함으로써 동물들의 병들이 인간에게 옮겨지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이런 각 지역에 국한되는 질병들, 감염병들이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은 동서양의 연결과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실크로드, 그다음 몽고의 유럽 정벌, 십자군의 원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지역에 국한되었던 질병들이 전 세계화가 됐는데 이 보는 바와 같이 주로 동서양을 오고 가고 하면서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북으로 병이 옮겨지고 전달이 되는 것들은 많지가 않았었는데 이 대항해 시대가 개막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질병군으로 어, 유행하게 되는 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발견한 1488년 이후 전 세계는 동서남북이 모두 연결됩니다. 오대륙이 전부 다 이와 같이 연결이 되는 것들이죠. 자, 콜럼버스의 교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 간의 교환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제목은 콜럼버스의 교환이지만은 유럽이 남미 대륙에 준 것은 천년두, 홍역, 인플루엔자 감염과 같은
뭐 문화도 좋겠습니다만은 이 감염병에 취약한 인디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남미 원주민의 80%가 유럽에서 온 이와 같은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죠. 거기에 비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갔는 것은 옥수수, 토마토, 감자 뭐 이런 각종 농산물들이 중심이 되었고 은도 많이 갔었죠. 그래서 교환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질병의 측면에서 보면은 유럽의 질병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긴 것이 되겠고 특히 이로 인해서 아프리카 노예 무역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황열 뭐 이런 질병들이 이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 그 유럽 대륙으로 또 옮겨가게 되죠. 콜럼버스의 교환을 통해서 문명이 교환됐을 뿐만 아니라 감염병도 많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특히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부터 이 감염병, 아주 치명적인 질병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조상이 노해서 발생하거나 하느님이 노했다, 또 악령과 나쁜 기운이 통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치료할 것은 뭐 약초를 먹이거나 이런 간단한 치료 방법 외에는 환자들을 숨기고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노함이나 악령이 내렸다고 하니까 종교적인 집단 정화식 구슬을 하는 것 같은 이런 거를 하거나 환자의 몸에다가 문신을 새기거나 이와처럼 구멍을 뚫거나 이렇게 해서 악령이 빠져나기를 바라는 이런 시술도 했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생각하면 아무 효과도 없었겠죠. 자, 1600년대 후반에 활동을 하는 안톤 레이엔훅이라는 네덜란드 과학자가 현미경을 발견함으로써 이런 그 각종 질병의 원인 균이 있거나 원인 물질이 있구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 레이엔 훅이 물벼룩을 처음 관찰한 이 사진인데 아주 확대해서 보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조그마한 미생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질병은 악령이나 이 자연 발생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세균이 원인일 수도 있다. 눈에 보이는 조그마한 미생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원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처음 알게 되었죠. 이런 것들을 밝힌 사람이 파스테르입니다. 프랑스의 파스테르는 세균 이론을 내었었고 세균이 없으면은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처음 밝혔습니다. 이 유리통 안에다가 쇠고기 국을 넣고 난 뒤에 가열을 해서 소독을 했습니다. 소독을 하고 이걸 막아버리니까 균이 자라지 않는데 이거를 깨뜨려 버리고 공기 중에 세균이 접촉하도록 하니까 이게 부패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온 살균법이라는 것들도 이 사람이 제안하게 되었고 세균에 의해서 부패가 일어나고 질병이 생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파스테르는 전염병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균이 동물 내 질병을 유발한다는 걸 처음 밝혔기 때문에 원인을 알게 되면 치료 방법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닭 콜레라뿐만 아니라 광견병 뭐 이런 데 대한 백신을 개발했죠. 그리고 1885년 마침내 광견병 치료 환자를 처음으로 치료했습니다. 이에 의해서 독일의 코흐는 탄저병 연구를 통해서 균이 흙 속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자랄 숨어 있다가 병을 일으킬 수도 있구나. 또 균이 몸에 들어와서 균이 활동할 여건이 좋지 않으면은 숨어 있다가 상태가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은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잠복 감염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입니다. 특히 결핵균과 콜레라균을 발견했고 병균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코호의 공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균을 투입하면은 질병이 생기고 그 병변을 뜯어내면 그 안쪽에서 균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밝힌 거죠. 그래서 이 파스테르와 코흐는 이 감염병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플레밍에는 페니실린을 발견했다 여러분이 알고 있죠. 이 푸른 곰팡이를 이런 그 배양 X 주위에다가 자라게 했을 때 그 주위에 있던 포도상구균이 싹 죽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푸른 곰팡이에서 나오는 물질을 추출한 게 이 페니실린이 되겠고 이게 최초의 항생제가 되겠습니다.
이 항생제가 나옴으로써 폐렴, 호흡기 감염, 설사 및 소화기 감염, 출산 후의 산모 및 아이들의 건강 감염, 그다음 상처와 수술 부위 감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죠. 자, 이제부터는 이런 그 팬데믹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이라 그러고 그 인류 전체를 멸종시킬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감염병 중에서 일본으로 등장하는 것이 패스트입니다. 흑사병이라고 그러죠. 흑사병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이와 같이 코나 손과 같이 이런 말단 부위가 감게 변하기 때문에 감게 변하면서 죽는다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그 중세 때 특히 500년대, 1300년대에서 1350년대 이때 뭐 유럽을 완전 휩쓸었습니다. 몽골이 침입할 때, 유럽을 침입할 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시작됐을 거다 추측은 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유럽으로 왔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하늘의 별자리 배치가 좀 잘못되었다. 당시 카톨릭에 두 교황이 있었으니까 이 불경에 대해서 하느님이 분노했다. 이렇게 했죠. 이런 감염병이 막 그 전 사회를 휩쓸어 버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자, 왕이나 귀족들도 이 사람들 국민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국민들이 불만도 막 올라갔고 마침내 왕들은 이 국민들을 자기들의 재산이나 자기들의 소유권의 개념에서 이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위원회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처음 들어오는 환자들이나 들어오는 배들이 도시에 들어오기 전에 검역하고 격리하는 개념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만들어진 것들이 이 패스트 하우스라는 건데, 요 집에다가 환자가 생기면 옮겨서 자연적으로 죽거나 아니면 회복된 사람은 다시 살아나오도록 했는데, 패스트는 워낙 치명률이 높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대기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배가 들어오면 한 40일 동안 격리 금역을 했댔습니다. 그래서 이 쿼런틴, 이 격리 금역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죠. 동시에 사회가 이렇게 불안하고 귀족들이나 왕들에 대한 공격도 많아지니까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이나 많은 사람들을 악마라고 해서 마녀나 악마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화형을 하기도 하고, 개나 고양이가 옮긴다고 해서 도시에 있는 고양이와 개들을 전부 잡아서 몰살시키기도 했댔습니다. 당시 중세 시대 때 패스트를 치료하던 패스트 의사라고 했는데 사실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럽의 이탈리, 피렌체에는 6개월 만에 9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 유럽에서는 이 당시 2,5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사인데 코에 이 새의 부리 같은 것들을 장치를 하고 이래 다녔고, 환자들의 그 덩어리, 패스트 때문에 생기는 림프절 같은 것을 자르거나 피를 빼는 역할도 했고, 죽은 환자들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괴한 모습들은 이 사실 환자들이 사망하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 안쪽에다 향료를 넣어서 환자를 접근하는 의사들이 그 악취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환자들이 자꾸 죽고 무방비 상태로 국가는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마침내 어, 이제는 스스로 인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르네상스가 열리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홍역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애들한테 많이 생기고 우리 전통적으로는 이걸 마진이라 그랬습니다. 소의 그 우역에서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 명이 최대 한 18명 정도의 전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감염 지수라고 그래서 한 명이 한 사람의 환자를 서로 발생할 수 있으면은 감염 지수가 1 이상이어서 우리 방역 그 당국이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 18명을 전파하면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죠. 그래서 백신 개발 전에 미국에서는 매년 한 3 내지 400만 명이 감염되었다고 그러고요. 이 환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많이 발생해 어릴 때 사망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자, 1954년에 이 처음으로 바이러스가 이렇게 동정이 되었고, 바이러스를
동정을 하니까 백신도 개발됐죠. 환자 피부에 이렇게 붉게 마진이 생기니까 이 홍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RNA 리보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천년두는 우리 얼굴을 엷게 만드는 과거에는 곰보라 그랬죠. 이런 상처를 남기는 병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인류하고 거의 같이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도 될 만큼 많은 질병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미라, 람세스 5세의 미라에도 천년두의 알아는 흔적이 있고 BC 430년 전에 아테네 인구의 한 20%가 천년두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중남미와 북미로 전파되어서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안들이 몰살을 하게 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도 많은 환자들이 천년두로 사망했는데 이 치사율이 한 30% 되고 20세기에도 수억 명의 환자들이 천년두로 사망한 이 천년두는 에드워드 제너가 종두법을 처음 시행을 하고 많은 국가에서 이걸 따라불어서 점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자, 1789년에 에드워드 제너가 이 소의 우역을 나른 소의 피를 빼내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환자의 어린이들의 피부에다 접종을 했었죠. 그래서 이 종두는 시행을 하니까 영국의 목사는 이런 그 소의 피를 가지고 소의 물질을 가지고 고름을 가지고 이 종두를 놓는 것은 인간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질병을 보낸 하느님의 뜻에 거역하니까 맞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반대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죠. 이 백신을 맞으면은 소처럼 변한다고 이런 사파를 그려서 책을 내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드워드 제너의 종도법만큼 효과적인 백신입니다. 1900년에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종두를 맞지 않았고요. 여기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은 맞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알겠죠. 이 그 종두법이 워낙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질병 중에서 전 세계에서 박멸이 됐다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WHO 세계보건기구 공식적으로 인정한 병은 이 천년두밖에 없습니다. 1980년 이후에는 이 천년두가 발생한 환자가 한 명도 콜레라도 유명한 병입니다. 이건 주로 인도 겐지스 방글라데시 근처의 병인데 비브리오라는 이런 길쭉한 박테리아에서 생기는데 이건 설사 때문에 탈수되어서 죽습니다. 탈수되고 전해질 불균형 때문에 죽는데 전 세계에서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한 200년 동안 7번의 콜레라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사망했죠. 주로 아시아에서 발생해서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렇게 번져갔습니다. 이 콜레라는 이 전염병의 전파를 밝히는 역학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존 스노우라는 이 영국의 의사가 1848년에 런던에 이 골목길에 지도를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콜레라가 많이 발생했나라는 걸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험프를 쓰는 동네에서 콜레라가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 식수가 원인이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당시 소대변이 템즈강으로 다 흘러갔기 때문에 흘러가는 쪽의 물을 땡겨서 쓰는 이 펌프를 쓰는 지역에서 콜레라라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옮겨가는 것을 밝히는 것들이 밝힌 게 처음으로 이 존 스노우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막고 그다음에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리를 했겠죠. 예. 그래서 존 스노우는 역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우리가 독감이라고 유행성 감기 독감이라고 하는데 오래 전부터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1580년 유럽의 첫 팬데믹이 기록이 되는데 이후로 한 10년에서 30년 주기로 이렇게 계속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는 돼지의 독감이 인간에게 옮긴 걸로 생각을 하고 짧은 잠복기와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서 매년 수십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유명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러시아 독감, 돼지 독감 뭐 다양한 이 변이를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서
독감이 매년 겨울에 유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백신도 맞고 타미플루라는 치료약이 나오고 난 뒤에부터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걱정이 조금 줄게. 1918년, 19년에 유행한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 인구가 16억 명이었는데 5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3천 내지 5천만 명인데 얼마나 죽은지 모르고 사실 1차 세계대전 사망자의 3배 내지 5배 정도라고 추측을 할 따름입니다. 미군들이 훈련 캠프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전 세계에서 적십자가 제대로 활동을 해서 구호 활동을 하고 격리를 한 어, 이런 활동을 한 그 사건이 이 1918년에 시작된 스페인 독감이 되겠습니다. 소아마비는 어린 시절에 감염되고 나면은 다리가 이렇게 좀 절개되고 불구가 되는 것들이죠. 자, 이것도 이 솔크라는 분이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고 난 뒤에 이제 사라지는 거죠. 네. 백신으로 인해서 지금은 전 세계 소아마비 백신을 먹는 사람들은 소아마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백신이 되고 항생제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좀 살만하다. 안심해도 되겠다 됐죠. 이 1967년에 미국 보건청장에 있는 윌리엄 스튜어트 박사라는 분은 이제 우리는 감염병이라는 책을 덮어도 될 것입니다. 이제 감염병은 인류가 정복했습니다고 이렇게 야심차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1세기의 팬데믹을 한번 보세요. 자, 사스, 메르스, 에이즈, 에볼라, 조류독감, 지카, 코로나19 전부 최근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동물의 질병입니다. 동물에서 인간으로 나갑니다. 고양이, 낙타, 박쥐, 새, 원숭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새로 생기는 질병의 한 3분의 2 정도는 인간과 동물이 같이 발생하는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파이러스는 한 20 내지 300 나노 정도는 아주 적은 것들이죠.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 이 지구상에서 박테리아는 한 3만 종이라고 하는데 바이러스는 10억 종 이상입니다. 이거는 특히 이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를 구별하는데 이 RNA 바이러스는 순간적으로 계속 이렇게 변이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을 계속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 생기는 감염병, 좀 중독한 질병, 팬데믹을 일으키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 RNA 바이러스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또 생길 겁니다. 자, 21세기 생긴 그 신종 전염병들, 자, 기회에도 읽을 겁니다. 사스라는 걸 들어봤죠?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인데 이 중국 광동성에서 처음 해서 홍콩을 통해서 북미 내려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약 한 8천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2002년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람이 박쥐와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감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처음으로서 환자가 발생하면 그 지역을 집단적으로 차단을 하고 격리를 했는 집단 격리의 그 첫 경험이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졌는 겁니다. 이제 중국도 봉쇄도 하고 우리나라도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격리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 시작되면서 사스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익힌 이 신종 전염병에 대한 방어하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류독감은 최근에도 새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감염된 조류가 몰살을 합니다. 자, 이 조류독감이 사람에게는 잘 전파가 되지 않는데요. 자, 이 웹스터라는 사람은 이 그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한 번 감염되면 치명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인간에게 감염이 된다면은 인간도 몰살을 이 지구상에 사라질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단 종간에는 지금까지 감염이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최근의 자료들을 보면은 종간의 감염들 닭이나 다른 새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신종플루는 2009년 지금부터 10년 약간 전에 있었는데 이거는 이 플루는 인플루엔자는 돼지에서 생겼다 그랬죠. 돼지에서 감염된 A형 변형 인플루엔자입니다.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 57만 5천 명 정도로 추측을 한다 그랬고 한국도 70만 명이 감염돼서 27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신종플루는 지금부터 13년 전에 우리나라를 한번 휩쓸고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왕관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였는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만은 참 고약한 바이러스죠. 이미 감기를 일으키는 유형이 있었고 그 사스나 메르스 같이 중증 폐렴을 일으키는 질병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사스코브2라는 바이러스입니다. 2019년 중국에서 이제 시작됐죠. 이 메르스는 폐렴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낙타에서 감염이 되는데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에서 발생하는데 유감스럽게도 2015년에 한국에서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38명이 사망했으니까 사망률이 거의 20%에 육박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에서는 치사율이 거의 감염되면 40%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중동한 질병이죠.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발생이 한국이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 당시에 이 병을 몰랐기 때문에 메르스의 피해가 컸었습니다. 자, 이런 신종 감염병과 이로 인한 팬데믹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CNN이 보고했는 자료를 좀 옮겨볼까요? 이런 7가지로 정리되었는데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첫째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사니까 감염이 바로 퍼지게 되고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2000년에 61억 명인 환자가 10년이 지나니까 거의 10억이 늘었고요. 2050년에는 93억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 1000만 명 이상이 사는 메가시티가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10개였습니다만 지금은 30개가 넘어요. 그만큼 많이 모여 사니까 오염된 물로 인한 감염도 많아지고 주변에 공기가 오염되니까 이로 인한 호흡기 감염도 많아지고 뭐 이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다음 또 새로운 환경의 침해와 노출인데요. 과거에는 닭이나 돼지를 여유롭게 키웠지만 이제는 지금 기업적으로 키우죠. 그러면은 닭이나 돼지의 이 바이러스들이 이게 집단적으로 모여 살면 서로 같은 종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변이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굉장히 중독한 것들이 생기게 되고 이 닭이나 돼지에 국한되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입할 수 있는 새로운 변종도 생기게 됩니다. 또 인간들이 이런 박쥐를 먹는다든지 이상한 숲속에 있는 고기들을 먹게 되면은 야생의 바이러스들이 인간에 침입하게 되죠. 원숭이도 많이 먹게 되고 이러면은 생깁니다. 자, 이런 새로운 환경 때문에 인간은 새로운 바이러스나 새로운 질병에 노출됩니다. 기후변화는 여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는데 최근 10년간 평균 한 0.5도 정도 상승이 되고 이 아마존이 숲속이 태워지고 하니까 이 숲속에 있던 생물체들이 인간 주위로 이렇게 옮기게 돼 있고 또 사람들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따뜻해지니까 이 적도 근처 열대지방에 있던 이 모기나 여러 가지 그 생물들이 온대지방으로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박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대에 살던 박쥐들의 중국 쪽으로 또는 이 중동 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박쥐 질병이 많이 생기죠. 코로나는 박쥐하고 많은 연관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 교류입니다. 이 과거에 마르코 폴로는 뭐 몇 년에 거쳐서 이탈리아에서 중국으로 갔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여행객들이 2015년에는 12억 명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줄었지만은 이제 점점 더 늘어납니다. 전 세계 매년 증가율이 6.3%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한 지역에 발생했는 질병들이 잠복기 있는 환자들이 옮기게 된다면은 그 동네에 가서 여행지에 가서 새로운 질병을 만들고 그 사람들은 또 방어력이 없으면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겠죠. 자, 그다음 주거 환경이 무너지고 그 사람 사는 것들이 어려워지면은 이 질병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위생 상태가 나빠지고요. 의사, 간호사, 그 의료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처음 가볍게 막을 수 있는 질병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종족 간의 갈등 때문에 전쟁이 많아지니까 서구 유럽의 감염병 질환 사망자는 1%에서 2%밖에 안 되는데 아프리카 이런데 그 몇몇 나라는 사망자의 50% 이상이 감염병이라고 그럽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인 이하인 나라가 75개가 되고 간호사가 1인 이하인 것도 50개국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시아, 그다음 남미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이런 데서 새로운 감염병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거의 3년 동안에 코로나19를 경험했습니다. 이걸 많은 희생도 치르고 우리의 삶도 많이 위축이 되었지만 자, 이게 코로나를 감염하면서 배운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집단적으로 큰 감염이 오면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건가? 이 다섯 개의 필수적인 무기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가 이거를 받쳐줘야 되겠지만은 자, 백신입니다. 치료해서 예방을 해야 될 거고 병이 침범해서 발병했는 사람은 항 바이러스 치료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못지않은 거는 개인 간의 방역이죠. 마스크를 쓰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고 자, 그다음 또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중독해서 사망에 이렇게까지 하는 그 과정을 차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국가의 역량이고 사회 역량이기도 합니다. 역량인데 중증환자 관리 의료 체계, 중환자 의학, 그다음 인공호흡, 투석 뭐 이런 거 의료 시설이 갖춰져야 되겠죠. 이 다섯 개가 완벽히 갖춰줘야 이 나름대로 새로운 신종 전염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방역 정책과 전문가들의 현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대구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 초의 사진입니다만은 전국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의료진이 와서 국가가 총력을 다해서 막았고 국가는 또 이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유를 함으로써 국민들도 독려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을 잘 했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사망자가 많이 적어서 사망률이 전 세계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 공학과 정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선동을 하거나 또 SNS를 통해서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어떤 말을 했는가? 자, 이 그 소독약, 식기 소독약인 락스가 바이러스를 많이 죽이니까 이걸 몸에 좀 넣을 수 없겠느냐? 그다음 그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늦어지니까 식품의약안정청이 자기 대통령 재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백신 개발을 못하게 막 막았다 하고 이런 말들을 막 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막 하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분은 안토니 파우치라는 미국의 질병관리 본부하고 양대인 NIH에 있는 이분이 국가의 방역 총책을 자문하는 분인데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그는 그 일을 하고 나는 나 일을 한다. 이게 어떤 증거도 없는 게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뭐든 자기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학은 과학이고 의학은 의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사회가 튼튼하게 감언 이설이나 괴담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받쳐주는 것은 과학입니다. 그 과학은 결국 승리하게 돼 자, 트럼프는 그렇게 선동만 했느냐? 국가가 할 일은 또 나름대로 했습니다. 자, 이 단기간에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이 백신을 개발하는데 180억 불, 22조를 투여했습니다. 단기간에 몇 개의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라. 초고속 작전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이 스타트rek에서 나왔던 와프라고 하는데 와프의 스피드로 차원을 뛰어넘는 스피드로서 만들어라는 건데 그래서 이 요즘 말하는 mRNA 백신이라는 신개념 RNA 백신도 나왔고 파이저 그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 그 새로운 약을 하나 만드는데 또는 백신도 그렇고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이 코로나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1년 안에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이 트럼프 정부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들 이런 걸 만들려면은 돈을 다
넣고 났는데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만들고 나면 어떻게 사주느냐, 국가에서 이거 다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나서서 막았는 것들. 자, 지금 이제 30분이 지났네요. 자, 우리가 자, 이런 신종 감염들 역사를 통해서 지금 발생하는 것들 앞으로 전망을 이야기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떻게 사회가 우리 사회를 안정적으로 또 지켜갈 수 있는가들을 많이 배우게 됐죠.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전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이 과학에 기반을 둔 경력 체계를 갖추고 독려하지 않으면서 각자 자기의 할 일을 잘 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스스로 알고 보호해야 됩니다. 잘못된 페이크 뉴스라든지 선동에 휩쓸리지 말고 마스크를 쓰고 개인 위생을 지키고, 또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스스로 나와서 도와주고 하는 이런 상부상조만이 그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